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저와 같이 자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 저는 잠에서 깨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라는 아주 특별한 사연입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이 출장을 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나 보다. 며느리인 저와 가까워지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옆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고요한 한밤중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한 남자에 대한 끔찍한 과거의 비밀, 오래전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수진. 올해 29살이고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근교의 작은 2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둘이서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죠. 남편 민준 씨는 건설 엔지니어로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한 번 가면 3주 만에 돌아올 때도 있었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남편의 직업 특성을 이해하기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애쓰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은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오랫동안 시골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외롭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편이 제게 상의를 해왔죠. 수진아,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시골에 혼자 계시면 돌봐드릴 사람이 없잖아. 한동안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당신도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집도 봐주시고 좋잖아. 나중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할머니가 계신 게 여러모로 편할 거고 저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님과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엄격하고 깐깐한 성격이셨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로서 반대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어머님은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신 뒤 텔레비전을 보셨죠. 가끔은 제게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남편이 실증내고 밖으로 놔두는 법이야라고 넌지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어머님이 오신 지 일주일 후 남편은 닷새간의 급한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님의 태도는 무척 이상했습니다. 저녁 내내 제 주위를 맴돌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부부 잠자리 이야기부터 제 잠버릇까지요. 저는 아들이 집을 비우니 2층에 혼자 있기 불안하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남편을 터미널에서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가, 오늘 밤부터는 내가 너랑 같이 자야겠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님? 그래, 내 남편도 없는데 집에 여자 둘만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니.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귀신이 나올 수도 있잖니. 내가 같이 자야 마음이 놓이지. 내 남편 방도 넓고 침대도 크잖니. 나는 아래층에서 자면 팔다리가 쑤셔서 안 돼.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모양새가 되면 저는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침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자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코고는 소리도 시끄러웠지만 저를 불편하게 한 것은 그 소리가 아니라 기이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몸을 뒤척이다가 무심코 제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심지어 제 몸 위로 다리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깜짝 놀랐겠지만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기운이 다 빨린 듯 녹초가 되었지만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난 아주 잘 잤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 따뜻해서 좋더구나. 너는 어땠니?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핑계를 대고 거실에서 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이유를 생각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문 열어놓는 거 잊지 마라. 나 씻고 바로 올라갈 테니 내가 늙어서 그런지 밤중에 자주 깨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이상하리만치 불안했습니다. 그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답답하고 불안정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로 이 상황을 알렸지만 남편은 그저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래.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돌아가서 다시 정리할게.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고 어쩌면 저 또한 이 집에 스며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을 완전히 충전해서 녹음 모드를 켠 채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본능적인 직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불을 끄자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어젯밤처럼 제게 등을 돌리고 조용히 침대에 올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고른 숨소리와 함께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님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옅은 향수 냄새였습니다. 아주 낯선 향기, 평소 어머님이 쓰시던 샴푸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저는 꿈결을 헤매다 무언가 제 몸을 누르는 느낌에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은 아직 어둠에 익숙지 않았죠. 희미하게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몸을 굽혔다가 막 손을 거두는 듯한 형체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온몸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사람 놀라게 왜 그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가 추워 보여서 이불을 덮어주려던 것뿐이다. 뭘 그리 소스라치게 놀라니? 늙은 내가 너한테 뭘 어쩌겠다고. 어머님은 마치 모든 게 다 정상이라는 듯 깔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웃음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이불을 몸에 바싹 당겨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가슴 속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방금 제 가슴을 스치고 간 감촉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웠지만 단순히 이불을 덮어주는 손길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알람 소리에 깨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쾌활하게 물으셨습니다. 아침 뭐 먹을래? 내가 해줄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빨려나간 것 같았고 정신은 혼란스러워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다시 틀어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밤중 시어머니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아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되감아 귀에 깊게 들으며 한 음절, 한 음절을 파악하려 했었습니다. 그때처럼 아직 점잖아. 날 버리지 마. 더는 날 떠나지 마.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불분명했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한 마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목소리만 맴돌았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걸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공사 현장에 있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좀 무서워. 어젯밤 새벽 2시에 어머님이 침대에 올라와서 내가 자고 있을 때 몸을 만지신 것 같아.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시기도 했어. 약 30분 뒤에야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잠꼬대가 심했어. 어릴 때부터 봤어. 아마 몽유병 증세가 약간 있으신 걸 거야. 걱정 마. 내가 빨리 돌아갈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촉은 단순한 몽유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길, 그 스침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께 허락을 받고 거실에서 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한 발 앞서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다리가 아파서 오늘은 계단을 못 올라가겠다. 거실에 내 잠자리 좀 봐주겠니? 나는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너는 위층에 올라가서 편히 자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며칠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평소처럼 잘 걸어 다니셨습니다. 왜 하필 제가 방에서 나가려던 날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저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꿀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이리 좀 와보렴. 할 말이 있다. 저는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찾았지 뭐니.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 닮지 않았니?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흰 셔츠를 입고 가르마를 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온화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내 시아버지란다. 민준이가 겨우 5살 때 돌아가셨지. 부자가 아주 판박이지 않니? 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밤마다 꼭 껴안고 잤지. 그이는 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온갖 이야기를 속삭여주곤 했어. 나는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단다. 어떤 날 밤에는 꿈에서 그이가 아직 살아 돌아와 나를 찾는 꿈을 꾸기도 해. 어머님은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어젯밤 꿈에 죽은 남편이 찾아왔는데 도무지 가려고 하질 않는 거야. 옛날 살간 냄새가 그립다며 내 곁에 누워있으라고 하더구나. 이상하게도 위층 침대에서 내 남편 어릴 적과 똑같은 냄새가 나더라.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따귀를 3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끔찍한 연결고리가 번뜩였습니다. 설마 그 손길과 속삭임이 어머님이 저를 꿈속에 그 남자와 착각해서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으로 올라가 어젯밤의 녹음 파일을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아래층에서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저와 돌아가신 남편 사이의 경계를 혼동하고 있거나 혹은 일부러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골에 계신 먼 친척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래전 시댁과 가깝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옛날에 어머님이 시아버님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인데 내가 듣기로는 내 시어머니가 남편을 아주 끔찍이 사랑했다고 하더구나.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죽은 후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않으려고 했다고도 해. 옷가지랑 낡은 베개를 끌어안고 매일 밤 잠을 잤다고 하더라. 한동안은 하루 종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고 다행히 나중에는 점점 나아졌지만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설마 오늘 밤 또 같이 자자고 하시는 건 아닐까?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주 이상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을 살면서 심령현상이나 미신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같이 자자고 한 지 사흘째 되는 밤, 저는 형체가 분명한 공포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에게서 어머님의 과거,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낡은 이불과 베개를 끌어안고 밤새 속삭이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이 안전한 안식처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어머님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밤에도 내가 너랑 같이 자야겠다. 어제는 다리가 아파서 아래층에서 잤더니 영 잠자리가 불편하고 몸이 으슬으슬 춥더구나.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불을 더 깔아드릴게요. 아래층에서 주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 늦게 자서 어머님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요. 어머님은 저를 올려다 보셨고 그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괜찮다. 너는 내 할 일 하거라. 나는 먼저 잘 테니 그냥 내가 그 위에 있기만 하면 마음이 놓인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위라는 표현이 어찌나 소름 끼치게 들리던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시골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셨을 테니까요. 어머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고 어머님의 이상한 행동이 고의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맞은편 책장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이웃집 고양이를 대신 봐줄 때 쓰려고 샀던 와이파이 미니 캠이었습니다. 마사카 제 침실을 촬영하는데 이 카메라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이미 잠든 척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방 조명은 수면 모드로 맞춰두어 희미한 푸른 빛이 사람의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침대에 올라와 이전처럼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침대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짝 실눈을 떴고 눈앞의 광경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숙여 제 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고 그 손은 제 어깨를 만지더니 점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 앉으며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몇 초간 눈을 깜빡이더니 또다시 예전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이불이 흘러내린 줄 알고 덮어주려던 것뿐이다.
뭘 그리 놀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불 끝을 꽉 쥔 채 의심 가득한 눈으로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주무세요. 저 안 추워요.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며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첫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내려가시자마자 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챙겨 몰래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겨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점점 제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어머님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얼굴은 평소의 시어머니 같지 않았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고 입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어머님은 몽유병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속삭이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헤어지지 마. 날 두고 가지 마. 저는 영상을 끄고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또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어젯밤 영상 찍었어. 어머님 행동, 몽유병 같지 않아. 당신 빨리 와야 해. 나 무서워. 이번에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일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지 마.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감정 기복이 심하신 거야. 며칠만 어머니랑 따로 자. 내가 며칠 안에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할게. 저는 화가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믿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중에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외쳤습니다. 세상에, 그분 문제 있으시네. 근데 너 영상 찍었다고. 언니한테 한번 보내봐. 내 친구 중에 임상심리학 전공한 애가 있거든. 혹시 정신질환이랑 관련된 거면 빨리 치료해야 해. 오래 두면 위험해. 저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내 시어머님은 기억장애나 혹은 돌아가신 가족과 관련된 심리적 외상의 후유증일 수 있대.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널 쳐다보는 방식이래. 나를 쳐다보는 방식,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옛 연인을 보는 것 같다는 거야. 마치 네가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의 남편인 것처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시간 후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네, 오늘 점심때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단다. 꿈에 옛사람이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너랑 똑같더구나. 저는 돌아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잖아요. 어머님, 너무 그리워서 그러셨나 봐요. 어머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아주 선명하게 봤어. 진짜처럼, 심지어 그 살간 냄새까지 기억나는데 너랑 똑같았어. 저는 서둘러 손을 씻고는 볼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집 근처 카페에 1시간 넘게 앉아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이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이 집은 저와 남편의 집입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머물다가는 어느 날 밤 제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오렌지 주스는 얼음이 거의 다 녹았지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언니의 말,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어젯밤 시어머니의 섬뜩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이성이라는 기둥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고 한 지붕 아래 사는 저는 그 왜곡된 기억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공사 현장인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계속 전화해?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와야 해. 다음 주도 며칠 뒤도 아니고 바로 지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도 하셨어? 장난 아니야. 민준 씨, 나 무서워. 어머님이 날 다른 사람으로, 당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며칠 사이에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어른이랑 같이 살려면 좀 이해심을 가져야지.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 씨, 나 영상도 찍었어. 어머님이 다른 사람 이름을 속삭이는 녹음 파일도 있고 한밤중에 내 몸을 만졌어. 그리고 꿈에서 그분이 돌아왔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못 믿겠으면 제발 집에 와서 확인해.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저는 말을 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휴가 내고 내일 저녁에 돌아갈게. 하루만 더 참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적어도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희미해지는 저녁 햇살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날이 너무 더워서 마당에 물 좀 뿌렸단다. 오늘 저녁에는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고 듣지 않았다면 눈앞의 이 여인이 그렇게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리가 아파 일찍 쉬어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문 앞에 의자까지 받쳐둔 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복도 밖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더니 점점 제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고리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나서자마자 식탁에 앉아 계신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어요? 제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뒤숭숭한 꿈을 꿔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네가 괜찮은지 보려고 올라갔었는데 문을 잠그고 자는 것 같아서 그냥 내려왔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시장에 가신 틈을 타 몰래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잠시 후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저는 하마터면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남성용 손수건, TL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은반지, 잉크가 번진 손편지,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 장. 이 사진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한 남자를 품에 꼭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두 눈에는 깊은 사랑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얼굴, 지난번 사진에서 보았던 그 남자, 어머님의 남편이자 제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은 사진 뒷면에 단정하게 적힌 글씨였습니다. 당신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죽음도 달게 받으리. 그 아래에는 붉은 펜으로 쓴 또 다른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생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 내가 당신을 찾아가리. 저는 상자를 닫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글귀는 단순한 사랑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적인, 맹목적인 사랑의 냄새와 함께 위험한 약속의 징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심리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의 피와 살에 깊이 뿌리내린 집착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따로 자겠다고 먼저 허락을 구했습니다. 피곤해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동의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허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어머님이 밤늦게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시는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녹음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그리고 바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하필 저 아이일까? 왜 저 아이의 얼굴이 그토록 닮았을까? 혹시 당신이 다른 몸으로 돌아온 걸까? 만약 당신이라면 더는 가지마. 내 곁에 있어줘. 나 너무 외로웠어.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와 돌아가신 남편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뿐만 아니라 깨어있을 때조차 어머님은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기억의 혼돈 속에서 저는 어머님의 청춘 시절 속 박상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여행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저는 남편을 끌고 단골 카페로 가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심각한 감정 기복 장애 진단을 받으셨어. 시골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몇 달 치료받기도 했고. 하지만 그 후에 안정을 되찾으셔서 가족들이 다 쉬쉬하고 아무도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걸 2년 동안이나 나한테 숨겼다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알아? 제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며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병이 이렇게 심각하게 재발할 줄은 몰랐어. 저는 눈가가 붉어진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나 더 이상 당신 어머니랑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어머니를 전문기관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가든지 해야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처리할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줄 수 있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더욱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온 가족이 거의 30년 동안이나 묻어두려고 했던 비밀을 말입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눈 그날 오후, 저는 모든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제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은 내일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과 의사를 다시 찾아뵙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저는 아들의 약속이 결코 쉽게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평생 자신을 키우고 희생하고 함께해온 친어머니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효심과 진실 사이, 가족애와 정신질환 사이에는 말로 꺼내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여전히 쾌활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에게 일이며 건강이며 시골 이웃들 소식까지 온갖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의심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대화를 아름다운 추억, 가벼운 기억들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단순히 아픈 사람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연륜 있는 여성의 가면 아래에는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자겠다며 방문을 두드리셨고 남편은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습니다. 저는 이해했기에 말리지 않았지만 오늘 밤 감춰진 비밀을 꼭 알아내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나 아래층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살금살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잘 가지 않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퇴근하기 전 오후 시간마다 시어머니가 그곳에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뭐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낡은 물건들이나 잡동사니 좀 넣어두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방은 작고 음침했으며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님이 늘 잡동사니를 두시던 부엌 서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하나씩 시험해 보았습니다. 6번째 열쇠에서 자물쇠가 철컥하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 바람이 불어와 기침이 났습니다. 방 안에는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괴짝 하나, 종이 상자 몇 개, 그리고 사람 어깨 높이의 나무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춰보았습니다. 나무장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걸쇠가 녹슬어 있어 살짝 힘을 주자 부서졌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진, 편지, 수첩들이 모두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그것들이 모두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편지 묶음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봉에는 가질 수 없는 내 님에게라고 뚜렷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절망적인 글귀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 곁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여자임을 느껴요. 하지만 내가 남편으로 맞은 그 남자 곁에 있을 때 나는 영혼 없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어머님의 남편에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을 더 꺼내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더 젊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박상철 씨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고는 그곳에 비스듬히 쓰인 4글자에 숨을 멈췄습니다. 진혁 씨, 보고 싶어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 저는 더듬거리며 낡은 서류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망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이름, 최진혁. 1992년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연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이 오히려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네가 알게 되었구나.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사람, 내 시아버지가 잊으라고, 묻어버리라고 강요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란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민준 씨 아버지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맞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진혁 씨가 진짜 남편이었어. 그이와 나는 박상철 씨가 장기 출장을 갔을 때 몰래 사랑을 나눴단다. 하지만 나는 가정을 버릴 용기가 없어서 고통 속에 이별했고 얼마 후 그이는 나를 데리러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남긴 채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 후로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어. 밤마다 그이가 꿈에 나타났고 매일 그이가 떠나지 않았다고 상상하며 살았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그거 아니? 내 눈빛, 내 머리카락 냄새, 내 몸짓, 모든 것이 그 사람과 닮았어. 소름 끼치도록 말이야. 어떤 날 밤에는 그이가 여자 몸으로 환생해서 나를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단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아주 잘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그 허황된 믿음을 선택했지. 단 한순간이라도, 단 1초라도 다시 사랑받는 느낌으로 살아보고 싶었으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무서워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네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그걸 느꼈어. 하지만 나 자신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저는 낡은 방 한가운데에 수십 년의 무게를 막 내려놓은 듯한 눈빛에 어머님을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당분간 나가서 살고 싶어. 숨 쉴 공간이 필요해.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남편 역시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모든 사진과 편지 속에는 끝을 암시하는 어떤 흔적도 없이 오직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이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언니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긴 지 정확히 사흘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사라지셨어.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전화기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말 들려. 수진아, 엄마가 사라지셨다고. 집에 와줄 수 있어? 민준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밤중에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1분 1초가 흐를 때마다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착 속에 깊이 잠겨있던 한 여인이 막 자신의 심리적 어둠을 드러낸 뒤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문 앞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든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해봤어?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해봤지. 지갑, 신분증, 휴대폰 다 집에 두고 가셨어. 그냥 평소에 절에 가실 때 입던 옷만 입고 나가셨대. 낡은 사진 한 장이랑 유서 같은 글이 적힌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서라니. 민준 씨가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나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옛 장소로 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묻지 않아도 어머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옛 장소가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기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어. 아버지랑 엄마가 강릉에서 한동안 연애를 하셨대. 그곳 소나무 숲 속에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농담처럼 나중에 누구든 먼저 가면 거기서 기다리자고 하셨다는 거야. 난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강릉 가는 버스를 타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침에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집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조용히 걸어가셨대. 다들 시장 가시는 줄 알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버스 터미널 쪽으로 알아볼게. 아직 길 위에 계실 수도 있어. 우리는 각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주요 버스 터미널에 전화를 걸어 그날 강릉으로 가는 노선을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린 끝에 마침내 한 버스 회사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0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백발의 머리로 오늘 오후 2시 차를 타고 강릉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관령 휴게소에서 내렸고 물어보니 옛사람을 만나러 간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저는 그날 밤 가장 빠른 차편을 예매했습니다. 버스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안개 속에 희미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고 제 마음 속에는 수백 개의 풀리지 않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경 저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희미한 노란 가로등이 앙상한 소나무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낙산사로 향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절, 옛날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절은 고요했고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마당을 샅샅이 뒤지고 화단을 살피고 고즈넉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득 해수관음상 뒤편에서 한 사람이 돌계단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얇은 외투를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저는 달려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온 식구가 밤새 어머님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퀭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네가 왔구나.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꿈꾸듯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 사람이야. 내가 수십 년을 기다려온 사람. 당신 돌아온 거지?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어머님 며느리요. 남편은 민준 씨고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빼 가슴을 부여잡고 떨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내 마지막 꿈을 깨지 마.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돌아왔다고 믿게 해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님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아픔을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너무 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너무 깊이 사랑해서 헤어나오지 못하셨던 거군요. 하지만 어머님, 이제는 그 손을 놓아주셔야 해요. 그분은 이미 떠나셨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까? 무엇을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내가 그를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것 때문에
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이 30년 넘게 시어머니의 영혼을 짓눌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경미한 정신과적 관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님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해리성 인격 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병상 곁에 앉아 늙었지만 평온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처로울 뿐이었습니다. 평생 불완전한 사랑 하나를 끌어안고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과 환상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이 가여웠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약 정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땐 어머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려고가 아니라 사랑해주기 위해 오실 거예요. 어머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을 달싹이다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희미한 병실등 아래에서 어머님과 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립정신병원 내 특별치료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님의 병실은 단출했습니다. 작은 철제 침대 하나, 침대 머리맡에 작은 탁자, 그리고 매일 아침 몇 마리 참새가 창턱에서 제잘거리는 조용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차분하고 매우 섬세한 분이었습니다. 몇 차례 관찰과 면담 끝에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기억을 잃으신 것도 미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젊은 시절 치유되지 않은 상실감으로 인해 매우 깊은 감정적 환각 상태에 갇혀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겪은 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 그 세계가 남은 이성마저 삼켜버리게 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이 극복할 만큼 강하지는 않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옛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와 남편은 매일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머님이 여전히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진혁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다정했지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치료를 받은 후 그런 호칭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가 집에서 만든 카스텔라를 가져갔을 때 어머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님이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했던 짓, 내가 했던 말들이 너를 많이 무섭게 했겠지. 저는 어머님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과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제 다 이해해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으셔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어머님은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를 두렵게 하고 밤중에 차갑게 제 방으로 들어오셨던 그 여인이 지금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 나는 너무 오랫동안 환상 속에서 살았단다. 그 기억을 꽉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나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어. 저는 목이 메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치료에서 가장 기적적인 것은 약이 아니라 수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눈앞의 사람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아들과 며느리를 알아보고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짜 세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일주일 후
의사는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가족의 보살핌을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집으로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릴 가사도우미 한 분을 고용했고 주말마다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디까지 추락했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네가 그 옛사람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알겠다. 너는 너라는 것을, 강인하고 굳세고 아주 너그러운 여자라는 것을.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인걸요. 저는 누군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간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 사랑도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제때 놓아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저녁 바람처럼 온화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시골로 돌아가신 후 서울집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도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나 한밤중의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기이한 밤들을 상세히 기록해둔 낡은 수첩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새벽 2시 13분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만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날 버리지 마. 저는 문득 웃음이 터졌습니다. 혼란스럽고 극도로 두려웠던 그 시절에 대한 웃음이었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제 자신에 대한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뭘 그렇게 읽고 있어? 어머니에 대한 일기요. 나중에 이걸로 짧은 소설을 써볼까 해요. 그때 일 생각하면 이제 무섭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떤 일들은 겪어봐야 비로소 사람이 성장한다는 걸 가르쳐 주니까요. 남편은 웃으며 제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어른이 다 됐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채송화가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고 있는 베란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2달 후 저는 시어머니를 뵈러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은 혈색이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지셨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화초에 물을 주며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평범한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어머님은 제게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전보다 마른 것 같구나. 무슨 일을 하든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알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어머님은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제가 예전에 몰래 열어보았던 그 상자였습니다. 이건 내가 간직했던 물건들이란다. 이제는 태워버리려고 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인생에는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도 있지만 바람에 날려보내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따라 마당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편지, 사진, 낡은 기념품들이 붉은 불꽃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재를 맑은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계시다가 나지막에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떠나보냈어. 하지만 이번에는 이성으로 보낸 거란다.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고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놓아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은 평범한 궤도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심리적 충격과 기억의 벼랑 끝에서 돌아오는 여정을 겪으신 시어머니는 이제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며 저와 진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 또한 옛날의 악몽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다만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저를 옛사람이라 부르던 어머님의 공허한 눈빛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고 그저 가슴이 시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는 교회의 땅을 사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출생증명서, 혼인신고서, 그리고 시댁의 낡은 주민등록등본까지요. 색이 바랜 파란색 등본은 어머님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방으로 가져와 제출하기 쉽게 하나씩 분류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펼쳤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부모님 정보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최진혁, 어머니 이름 김숙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최진혁이라니 제가 시아버지이자 어머님의 정식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박상철 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등본 앞장을 빠르게 넘겨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고란에는 부친 1992년 사망이라는 간단한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눈은 최진혁이라는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연애 편지 속에서 시어머니가 밤마다 끌어안던 사진 속에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빨리 와줘.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 민준 씨가 집에 오자마자 저는 등본을 보여주며 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읽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 이름 맞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 방금 이분이 당신 친아버지라고 했어? 응, 최진혁.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어.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당신이 엄마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박상철 씨는 우리 삼촌, 아버지 동생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를 도와주려고 한동안 같이 살았었어. 나중에 삼촌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멀리 이사 가셨고 엄마한테 못 들었어.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온 세상이 제 눈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시어머니가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사람은 어둠 속의 옛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외부인이 아니라 법적인 남편이자 제 남편의 진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이미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아이를 낳았지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기억만으로 버텨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님은 한 번도 그분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왜 남편한테까지 아버지의 진짜 이름을 조용히 숨기셨을까? 민준 씨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엄마가 너무 슬퍼서 그랬거나 아니면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렴풋한 예감이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한 조각이 여전히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더 이상 미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툇마루에 평상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달이 늦게 떠 희미한 빛이 어머님의 얼굴에 내려앉아 표정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등본을 보다가 민준 씨 아버지 성함이 최진혁 씨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드셨습니다. 놀라거나 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맞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머님이 그분은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편지나 글귀들도 마치 어머님이 그분을 남몰래 고통 속에서 사랑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법적인 남편이셨다면 왜 그러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마른 바나나 잎 몇 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밤새가 두어 번 울고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봉인되었던 기억의 층을 하나씩 열듯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사고로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사람 곁에 있었어. 내가 그를 돌보고 위로하고 함께했지. 그리고 그는 나랑 결혼했어.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항상 자신이 제3자라고 느끼셨던 거군요. 어머님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래, 법적인 아내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군요. 그날 그는 강릉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어. 옛날에 그 여자와 언덕 위에 작은 통나무집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으로. 하지만 차가 고갯길에서 미끄러졌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사진과 편지를 유일한 사랑의 증거처럼 간직했던 거야.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그냥 놓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평생 그 남자 한 사람뿐이었으니까. 비록 한 번도 온전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거리감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던 두 여인이 조용히 아픔을 나누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어쩌면 어머님은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은 곁에 남은 사람이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어머님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어머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의 대화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면서 한 여인이 그토록 깊은 고통을 마음속에 묻고 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겉으로는 웃고 말하지만 속은 결코 온전하지 못했던 사랑에 골마 터진 삶.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과거의 밑바닥까지 다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흘 뒤 밤 11시 37분 제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쉰 목소리의 여성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숙자 씨 며느님 되시는 수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성의 목소리는 마치 눈물을 삼키는 듯 낮아졌습니다. 제 이름은 항이라고 합니다. 숙자 씨의 오랜 친구이자 숙자 씨와 진혁 씨 사이의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전화한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진실은 영원히 묻혀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말씀하세요. 항이라는 분은 천천히 마치 딱지가 앉은 고통을 다시 헤집는 듯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랑 숙자는 사범학교 동기였어요. 숙자는 예쁘고 다정하고 공부도 잘해서 따르는 남자가 많았죠. 하지만 진혁 씨를 사랑하게 되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매일같이 미래를 꿈꾸고 상상에 잠겨 살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혁 씨는 숙자에게 온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는 당시 군청 근처 목공소 사장 딸인 수라는 아가씨를 깊이 사랑했었거든요. 둘은 열렬히 사랑했지만 순의 집안에서 진혁 씨 배경이 변변치 않다고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혁 씨는 어머님이랑 결혼한 거죠? 항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가 억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후 진혁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숙자가 곁에서 돌보고 위로해 주다가 임신을 했죠. 진혁 씨 집안에서는 두 사람을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가씨도 알다시피 진혁 씨는 숙자와 결혼했지만 옛사랑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숙자는 그 사실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갈라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억지 결혼, 한쪽의 광적인 사랑,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옛 그림자를 좇는 관계였습니다. 항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하려는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진혁 씨의 죽음은 완전히 사고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날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진혁 씨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을 나서는 것을요. 그 1시간 전에 숙자랑 크게 다퉜거든요. 그리고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대관령 고갯길을 넘어 강릉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에 저는 숙자가 마당에 서서 무언가 작은 봉지를 오토바이 연료통에 넣는 것을 봤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어머님이 진혁 씨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항아주머니는 머뭇거렸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며칠 뒤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숙자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약속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면 그저 그 생을 마치도록 내버려 둬야지라고요. 저는 온몸이 떨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땀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숙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차마 말할 수도 마주할 용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당신이 숙자 씨를 병원에 모셨다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는 모두의 해방을 위해 진실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몇 퍼센트를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우연의 일치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진혁 씨 사진을 끌어안고 작은 기념품 하나하나를 간직하며 그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건 그가 그녀를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결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골로 내려가 진혁 씨의 옛 연인이었던 수 씨의 가족이 운영하던 목공소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공장은 문을 닫았고 작은 집 한 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동네 주민들이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70대 노부인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수할머니였습니다. 이미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소박한 목조주택에서 저를 맞이했고 최진혁이라는 이름을 듣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설레게 했던 남자였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혁 씨의 죽음이 사고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야. 한 번은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군. 진혁이는 고갯길에서 미끄러져 죽은 게 아니야. 차에 미리 휘발유가 새고 있었고 불꽃 하나만 튀었어도 폭발했을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리 샌 휘발유라니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면 사람이 한 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고 어머님 앞에 앉아 항 아주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아버지 죽음과 관련이 있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머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모든 거짓을 벗어던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하지만 나는 그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었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기를 빌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 상처 입은 한 여인,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에 경계선까지 다가갔을지도 모를 한 인간 사이에 얇은 경계선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내뱉은 후 그날 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저는 썩은 상처를 가리고 있던 마지막 피부가 찢겨나간 사람처럼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해야 할지 연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해쳤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순되고 냉담한 그 말들은 간접적인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어머님이 그 죽음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양옆으로는 늙은 대나무들이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 세차게 내렸습니다. 저는 뛰지도 어느 집 처마 밑으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걸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 어떤 악몽보다도 어둡고 잔인한 진실을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님 댁에서 자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후에 제 자신과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언니의 작은 아파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 퀭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와서 한참 문을 두드린 후에야 마지못해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들어와 피곤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화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버지를 해쳤다고 생각해? 저는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리고 나 그런 깊은 원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 무서워. 언젠가 어머니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다음 위험에 처할 사람이 나나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잖아.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아. 당신 너무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엄마도 피해자야. 엄마는 30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왔어. 엄마가 불쌍하지 않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쌍하죠.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머님을 안타깝게 여기고 돌봐드릴 수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과거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내 안전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민준 씨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당신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분간 혼자 지낼 시간이 필요해. 당신이 미워서도 아니고 끝내고 싶어서도 아니야.
그냥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싶어. 민준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제발.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줘.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끔찍한 비밀을 품은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집을 나와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오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제 자신과 마주하기에 충분히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고 시댁과의 연락은 줄였지만 주말마다 시골에 선물을 보내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할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계속 창밖을 보시면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중얼거리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행동은 안 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편지 한 통을 써서 서랍에 넣어두셨어요. 누가 오면 수진 씨한테 전해주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고 바로 다음 날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마당에 앉아 감나무 아래로 내려앉는 참새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놀라지 않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제가 곁에 앉아 어머님은 제게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습니다. 제가 열자 안에는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평생 후회할 짓을 했단다.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증오와 질투 속에서 영원히 살면서 상상 속에서 나 자신을 죽여온 것이란다. 내가 진혁 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니지만 그를 막지도 않았지. 그를 조금만 더 붙잡을 수 있었고 그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항상 생각했지.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운명이 남은 일을 하게 두자고. 그리고 운명은 정말 그렇게 했단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인생에 들어와 모든 잘못과 마주하게 했을 때 나는 그저 고개 숙여 감사할 뿐이다. 너는 화낼 권리도 떠날 권리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딸을 낳는다면 한 가지만은 가르쳐 주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사랑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위해 살다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를 아끼는 엄마가. 저는 편지를 접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완전히 용서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잘못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눈앞에 이 여인이 30년간의 긴 꿈에서 정말로 깨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도 혼자 남겨져서는 안 되니까요. 비록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도요. 어머님은 저를 껴안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고맙다. 옛날의 나처럼 되지 않아줘서 고맙다. 제 인생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방향으로 꺾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던 한 여자에서 시어머니의 짙은 기억의 층 속으로, 시아버지의 눈물겨운 죽음의 진실 속으로, 그리고 용서와 도피 사이의 싸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큰 전환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헛구역질이 나고 몸이 나른하고 불편하며 생리가 늦어지는 등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스트레스와 업무 압박 그리고 시댁 문제 때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요. 저는 임시로 빌린 작은 아파트 화장실에 서서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든 채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명한 두 줄,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이 소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저는 지금 민준 씨와 별거 중입니다. 그에게 잘못은 없지만 저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 대가족 속에서 계속 살아갈 용기가 제게 남아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어머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전력이 있고 저를 몇 달간 악몽에 시달리게 했던 그분과 함께 살도록 강요받게 될까요? 아니면 시기를 잘못 맞췄다고, 숨겼다고 가족들에게 비난받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 안에는 작은 생명, 어둠 속에서 막 피어난 작은 빛 한 점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주 작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 5주가 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피해야 해요. 아이를 낳고 싶다면 합리적인 휴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가능하다면 아이 아빠에게도 알려서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두 동강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곧장 임대 아파트로 가지 않고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옛거리를 걸었습니다.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상처와 분노, 그리고 멀어져야 할 수백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제가 사랑했고 믿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의 작은 서점 앞에 섰습니다. 작년에 그가 제게 엄마 되기, 사랑의 여정이라는 책을 사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사람 잘못 골랐네요 라고 농담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예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푹신한 베개를 배에 꼭 껴안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민준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해야만 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며칠 동안 전화해도 안 받아서.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당신 만나야겠어. 내일 당장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그냥 지금 말해. 아니, 당신 얼굴 보고 말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았어. 언제 시간 괜찮아. 내가 갈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혼 후 첫 생일을 함께 보냈던 옛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찍 와 있었습니다. 여전한 그 모습, 여전한 그 익숙한 눈빛. 단지 얼굴이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빙빙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이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 우리가 별거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도. 하지만 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냥 당신이 알아줬으면 했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손을 내리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날 뭐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그냥 그 집으로 어머님과 함께 내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들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까봐 무서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정말로 알아. 당신이 너무 많이 힘들었고 내가 제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 당신이 따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당신이 어떤 지원이든 필요하다면 내가 다 해줄게.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어디서 낳을지, 뭘 먹고 뭘 입을지 그냥 말만 해. 내가 곁에 있을게.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반대하고 집으로 끌고 가고 용서하라고 강요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다시 당신 아내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세상의 다른 많은 부부들보다 훨씬 나아.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가 함께였습니다. 그는 신혼부부처럼 제 손을 잡거나 제 곁에 바싹 앉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돌아보기만 하면 언제든 기댈 수 있다는 듯이요. 검진 후 그는 저를 데리고 식사를 하고 새 단화한 켤레를 사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야 해. 더는 하이힐 신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어 시어머니의 낡은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께 화가 나지도 예전처럼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애처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를 잔인한 기억으로 가득 찬 집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저는 제 아이가 사랑과 온전한 정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모두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을요. 임신 9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몸에는 뚜렷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후각은 예민해졌으며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더 천천히 사는 법을 배웠고 옛 상처들을 놓아주는 법을 알았으며 제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위해 더 멀리 내다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합치거나 별거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제 마치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오직 아이라는 더 중요한 존재에 대해 함께 책임감을 가진 두 어른으로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지만 평화로운 임대방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후 배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예측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충분히 다정하고 성별이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기검진을 마치고 병원에서 막 돌아왔을 때 건물관리인이 저를 1층 로비로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할머니 한 분이 사모님을 찾으시네요.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라일락 나무 아래 돌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고 머리에 두른 스카프 사이로 흰머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천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네모난 무언가가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서울에는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거절할까봐, 예전처럼 나를 피할까봐 무서웠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끌어 옆에 앉혔습니다. 어떻게 되든 어머님은 제 아이의 할머니신데요. 제가 왜 피하겠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내게 직접 전해주고 싶은 게 있구나. 제가 열어보니 세월에 닳아 누렇게 변색된 낡은 베네저 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고 삐뚤빼뚤한 붉은색 실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아기. 그 해 엄마 나이 22. 저는 그 서툰 자수가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솜씨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낳았을 때 썼던 베넷저고리란다. 그때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지. 시장에서 산천 조각에 산후조리하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글씨를 새긴 게 전부였어. 이걸 수십 년 동안 간직했단다. 저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베넷저고리를 무릎 위에 놓고 주름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걸 내게 주마. 내 아이를 감싸주라고. 그 아이도 제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소박함 속에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작게나마 옳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님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무섭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 안다. 이기적이었고 어둠 속에 나를 가두고 무심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였지. 하지만 네가 떠났다가 다시 찾아와주고 또 고맙다는 편지까지 썼을 때 나는 더 이상 고집부릴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면 그건 너와 내 손주에게 속죄하는 것이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앙상하고 뼈마디가 굵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들을 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는 화나지 않아요. 어머님처럼 너무 큰 고통을 안고 헤어나올 방법을 몰랐던 여자들도 있다는 걸 이해해요. 오늘 어머님이 이렇게 다가와 주셨는데 저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일어나 어머님을 방으로 모시고 올라가 쉬게 해드렸습니다. 방은 좁아서 두 사람이 편히 안기에 빠듯했습니다. 어머님은 방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긴 너무 작구나. 나중에 내 배가 더 불러오고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니?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뒤에 더 큰 아파트로 옮길 생각이에요. 모든 게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내가 올라와서 도와줄까? 내가 널 불안하게 했던 거 알지만 이제는 달라. 다른 층에 따로 지내면서 방해 안 할게. 그저 손주를 돌보고 싶을 뿐이야.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여인이 정말로 깨어났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처럼 과거를 돌아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머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집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는 벽에 작은 액자 하나를 조용히 걸어주었습니다. 제 아이의 첫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희미한 흑백 사진, 아주 작지만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머물거나 깊이 간섭하지는 않으셨지만 오실 때마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녹두죽, 호박죽, 둥글레차 같은 것들이었죠. 한 번은 작은 오일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걸로 배를 마사지하곤 했지. 향도 좋고 아이도 잘 잤단다. 이제 내가 우리 손주한테 한번 써보렴.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어머님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을 달리할 뿐 함께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는 두 여자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부드러운 관계만 남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아내로 바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다시 신뢰와 존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얽매인 결혼관계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임신일기를 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너를 제대로 키워낼 만큼 강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단다. 하지만 그러다 내 할머니를 만났지.
엄마를 가장 두렵게 했던 그분이 역설적으로 엄마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셨어. 사랑이란 잘못된 방식으로 붙들면 족쇄가 되지만 제때 놓아줄 줄 알면 날개가 된다는 것을 엄마는 날개를 선택했단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과거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한 어머니의 치유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붙잡을수록 원망과 외로움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는 진정한 사랑이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평온해질 수 있도록 제때 놓아주는 것임을 깨닫기까지 거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떠나고 싶어 했던 며느리는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용기 있고 성숙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처는 오직 이해와 진실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평생 한 사람을 조용히 죽이도록 숨겨두기보다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가 아무리 파란만장했더라도 우리 모두는 평온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 함께 또 다른 인생 이야기와 깊이 있는 삶의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진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